결혼 3년 차. 주변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면 항상 부러움 섞인 말들을 건네곤 했다. 대기업에서 대리 시절을 지나 대망의 과장직함을 달며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나와 언제나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내 수진. 우리가 걸어온 3년의 시간은 남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범 답안과 같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은은하게 풍기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그리고 나를 맞아주는 수진의 부드러운 미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다고 굳게 믿었고, 이 평온한 일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다. 수지는 늘 나를 배려했고, 집안일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도 소홀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내였다. 이런 아내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였다. 아내가 출퇴근길에 겪는 만원 버스의 피로함을 덜어주고 싶어 나는 지난 몇 년간 대기업 직장인으로 치열하게 버텨내며 모은 개인 비자금과 적금을 아낌없이 털어넣었다. 그리고 수진의 이름으로 번듯한 중형 세단 한 대를 뽑아 그녀의 손에 차 키를 쥐어주었다. 차 키를 건네받으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수진의 눈망울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은 말할 수 없는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민우 씨 정말 고마워. 나 이거 평생 아끼며 잘 탈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 때 나는 내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시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둔 금고의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그 금고 안에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함께 모은 공동 예금 통장과 집 계약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자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진의 꼼꼼한 성격을 믿었기에 나는 이제 우리 집 재정은 당신이 전부 관리해줘.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라며 금고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수지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감동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장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부부의 유대감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확신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은 깊었고 그만큼 우리 앞날에는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베푼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준 재산과 비밀번호가 사실은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음침한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잔인한 덫의 달콤한 미끼가 되었을 줄은. 수진의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음모가 서서히 따리를 틀고 있었다. 행복이라는 건 참 부서지기 쉬운 유리 구공 같았다. 수진이에게 새 차를 선물하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가 담긴 금고 비밀번호를 공유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남편이라고 믿었다. 대기업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며 내 어깨는 한껏 올라가 있었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현숙한 아내의 정석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민우 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예산 시즌이라 구청에 일이 너무 밀렸네. 저녁은 회사 근처에서 대충 때우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처음 한두 번은 그저 공무원도 철야를 할 때가 있겠거니 하며 가볍게 넘겼다. 워낙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주 1회이던 야근이 2회, 3회로 늘어나고 급기야 주말에도 급한 비상근무라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늦은 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마중을 나가면 수진이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는 무언가 감추려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변한 건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이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든 소파 위든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이 어느 날부터인가 철저하게 베일에 쌓였다. 화면은 항상 바닥을 향해 뒤집혀 있었고 내가 슬쩍 다가가기만 해도 수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폰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폰을 꼭 쥐고 있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새 스팸 전화나 이상한 문자가 많이 와서 그래.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민우 씨. 그녀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며칠 뒤 나는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울리는 진동을 보고 깨달았다. 화면을 켜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전에 쓰던 네 자리 비밀번호가 아닌 복잡한 패턴 잠금 화면이었다. 평소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해서 보안 설정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내 이성을 자극했다.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쯤 되면 서늘한 바람이 거실을 감쌌다. 눈을 떠보면 옆자리는 항상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소리 죽여 거실로 나가보면 수진이는 얇은 가디건 한 장만 걸친 채 어두운 발코니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흥분으로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누군가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실루엣. 지금은 안 말. 남편 자고 있어. 내일 얘기해. 바람결에 실려온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다.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불길이 온몸에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애써 차분함을 유지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다음 날 밤,
침대에 누워 잠든 척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역시나 수진이는 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30분 뒤 다시 안방문이 미세하게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은은한 달빛 사이로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이 수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 무언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나는 아주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내 그림자가 그녀의 화면을 덮치는 순간 나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진아, 이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톡을 해? 그 순간 수진이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어깨를 격렬하게 들썩이며 실성한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허겁지겁 스마트폰 화면을 가슴팍에 연신 문지르며 전원을 끄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치도록 떨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주친 수진이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전례 없는 당혹감과 새파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베란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수진의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은 이후로 내 세상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알던 수진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이방인 한 명이 내 집안을 활보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차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가면을 써야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그러나 눈과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세운 채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수진은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을 거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다. 탕비실에서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며 밀린 서류를 보고 있으니 먼저 잘하는 내용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고생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응원 메시지라도 보냈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말이 차가운 거짓말로 다가왔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울렸고 피곤한 기색을 억지로 지어 보이며 들어오는 수진을 나는 덤덤하게 맞이했다. 수진이 씻으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가죽 가방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나는 침착하게 가방 지퍼를 열었다. 안을 뒤적거리던 중 영수증 한 장이 손에 걸려 나왔다. 대충 구겨진 영수증을 펼쳐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결제 시간은 밤 8시 30분. 컵라면을 먹으며 야근을 하겠다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주문 내역에는 최고급 와인과 코스 요리 2명분이 찍혀 있었고 금액은 내 한 달 용돈에 맞먹는 액수였다. 결제된 카드는 수진의 개인 카드였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 속에서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려던 찰나 코끝을 찌르는 이질적인 냄새가 풍겨왔다. 수진이 입고 있던 코트 깃에서 나는 냄새였다. 수진이 평소에 쓰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강렬한 낯선 남자의 스킨 향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불쾌한 악취였다. 그 냄새는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실 공기 중에 맴돌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떠들었을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자 주먹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위자료를 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그녀를 잡으려면 나 역시 더 치밀해져야 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물기를 닦으며 나왔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수증을 제자리에 넣고 소파에 앉아 책을 보는 척했다. 수진은 내 눈을 슬쩍 피하며 침대로 향하려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여보, 나 친정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내일부터 며칠 동안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병간호도 좀 해드리고 오려고. 엄마가 아프다는 말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다. 게다가 나를 바라보는 수진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내 시선이 닿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장모님의 투병은 핑계일 뿐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을. 나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이가 평소처럼 오늘도 야근이라 좀 늦을 것 같아 라며 차가운 바람을 남기고 집을 나선 직후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거실에 울려 퍼졌다. 텅 빈 집안에는 오직 나 혼자만의 숨소리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외박과 낯선 남자 향수 냄새,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아내의 행동들 때문에 내 머릿속은 이미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물증이 없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는 무심코 거실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복잡한 생각을 털어내려 애썼다. 그러다 안방 침대 옆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 뒤쪽으로 시선이 닿았다.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려고 서랍장을 앞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순간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랍장 뒤편 좁은 틈새에서 먼지가 뿌옇게 쌓인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올렸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요즘 세상에 아무도 쓰지 않을 법한 아주 오래되고 낡은 구형 폴더폰이었다. 수진이의 물건이 분명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 촉감 위로 뽀얗게 앉은 먼지를 털어내자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급하게 서랍을 뒤져 맞는 충전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콘센트에 꽂았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붉은색 충전 불빛이 들어오더니 이내 화면이 켜졌다. 바탕화면이 열리자마자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수진이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의 다정한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수진이는 나와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한 미소를 지은 채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침을 삼키며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럽고 적나라한 음담패설과 서로를 향한 불타는 집착이 담긴 톡들이 수백 개씩 쌓여 있었다. 자기야, 오늘 남편 언제 나간대? 빨리 보고 싶다 하트.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준 차를 타고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던 날짜와 시간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동안 나를 철저하게 바보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었을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3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바쳤던 순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처참하게 짓밟혔다. 분노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수진이가 나를 속이고 이혼 위자료까지 노리고 있다면 나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잔인한 복수를 시작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폴더폰의 키패드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번호를 확인한 뒤 한자 한자 꾹꾹 눌러담아 메시지를 작성했다. 온몸의 세포가 분노로 떨려왔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수진이인 척 가면을 쓰고 그 새끼에게 짧은 문장을 전송했다. 지금 볼 수 있어? 그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며 손을 덜덜 떨고 있던 그 순간 낡은 폴더폰의 화면이 다시 한번 스르르 켜졌다. 짧은 진동음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수진의 내연남이 보낸 답장이었다.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렸다. 내 계좌로 입금은 확인했어? 근데 왜 자꾸 연락해? 오늘이 그 잘난 남편한테 바람 피우는 거 들키는 연기 끝내는 날이라고 했잖아. 깔끔하게 들키고 이혼 서류 도장 받기로 한 날인데 왜 자꾸 폰을 켜두는 거야?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연기? 들키는 날? 이게 다 무슨 소리지? 불륜이 아니라 나에게 들키기 위해 꾸며진 연극이었다고? 머릿속이 거칠게 소용돌이 쳤다. 멍하니 서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배신감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와 분노가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수진의 드레스룸으로 달려갔다. 평소 수진이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던 화장대 가장 깊숙한 비밀 서랍.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서랍을 통째로 잡아당겨 바닥에 엎어버렸다. 스킨케어 샘플과 잡동사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와중에 서랍 바닥 안쪽에 붙어있던 얇은 가죽 파우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맨 앞장에 적힌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이혼 청구 소송 소장. 수진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둔 일방적 이혼 서류였다.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 안에는 내가 수진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심지어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가정을 파탄냈다는 식의 추악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증거들이 가득했다. 내가 늦게까지 야근하던 날들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가볍게 마신 술자리 영수증은 마치 부적절한 곳에 간 것처럼 둔갑해 있었다.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3년 동안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 수지는 처음부터 나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동 예금 계좌의 모든 돈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고 내가 선물한 새 차까지 챙기며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내려는 완벽한 덫.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그때 내 눈은 한 곳에 멈춰섰다. 그 조작된 증거 서류들의 맨 뒷장, 수진에게 이 모든 법적 자문과 조작 방법을 지시한 듯한 은밀한 이메일 출력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이메일 본문에 적힌 특유의 문체와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급된 어떤 과거의 사건 이름,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진에게 돈을 받고 내연남 행세를 한 놈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 잔인하고 치밀한 연극의 대본을 쓰고 내 가정을 통째로 파멸시키기 위해 수진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흑막. 그 이메일 속에 남겨진 흔적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그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뜻밖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체 왜 그 사람이 수진과 손을 잡고 나를 파멸시키려는 걸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연극, 의뢰비, 바람 피운 척.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실타래 같았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바람을 피운 척을 했다고? 그게 다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고? 터져나오는 숨을 간신히 틀어쥐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곧장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사설탐정사무소, 이른바 흥신소의 그 의심스러운 번호에 추적을 의뢰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그놈의 정체와 수진이의 배우를 당장 알아내달라고 울부짖듯 부탁했다.
몇 시간 뒤 흥신소에서 보내온 파일과 보고서를 확인한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살죽이 떨렸다. 화면 속에 찍힌 그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또 다른 흥신소의 직원이었다. 수진이가 돈을 주고 고용한 배우이자 업자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잔인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나와의 이혼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있었다. 처가 식구들이 저지른 막대한 도박빚을 갚기 위해 수진이에게는 당장 거액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이혼으로는 우리 집 집값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예금 자산을 온전히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자 이런 끔찍한 덫을 놓은 것이었다. 일부러 내 앞에서 흘리듯 단서를 남기고 보란듯이 낯선 남자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나를 극한의 분노와 의심으로 몰고 갔던 수진이. 그의 진짜 목적은 내가 눈이 뒤집혀 자신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등의 유책 사유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성을 잃고 날뛰는 순간을 녹음하거나 증거로 포착해 나를 파렴치한 가정폭력범이자 혼인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내가 결혼 전에 마련한 집과 공동재산까지 몽땅 합법적으로 빼앗길 판이었다. 공무원이라는 그 단아하고 선량한 얼굴 뒤에 이런 악마 같은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니. 3년 동안 내가 사랑하고 안아주었던 여자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만 같았다. 내 모든 신뢰와 순정을 짓밟고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했던 수진이의 음모를 깨닫자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타버릴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하고 슬프고 배신감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뜨거운 눈물이 턱끝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디찬 분노로 얼어붙었다. 하하.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눈과는 대조적으로 내 입꼬리는 기괴할 정도로 차갑게 올라가 있었다. 그래, 수진아, 네가 짠 시나리오가 이거였구나.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어 다 빼앗아가려고 했던 거지.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 엉망이 된 서랍을 원래대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폰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수진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폭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장단에 맞춰주지.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낮게 읊조렸다.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가 만든 무대에서 누가 진짜 사냥꾼이 되는지 보여줄게.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날 저녁 수진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흔적조차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은 가방을 거실 소파에 거칠게 던져두고는 식탁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우씨,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러니까 더 추해지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내 자존심을 짓밟고 분노를 유발하려는 듯 날카롭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숨막히고 지루했어. 대기업 부팀장 고작 그 정도 월급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를 믿고 내 청춘을 바친 게 후회돼. 그냥 순순히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당신 회사에 다 소문내서 매장해버릴 테니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였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게 분명했다. 내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만을 유도하는 치밀하고 얄팍한 수작.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애써 차분함을 유지했다. 지금 여기서 터지면 수진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꼴이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처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다. 수진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모님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악에 바친 장모의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봐 사위, 우리 수진이가 오죽했으면 밖으로 돌았겠나.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 내 딸 청춘을 다 망쳐놓고 이대로는 못 끝내네.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우리 수진이 명의로 넘겨. 그게 그동안 내 딸이 받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보험이야. 안 그러면 내 동네방네 자네가 내 딸 구박하고 바람 피우게 만들었다고 소문 다 낼 줄 알아? 장모는 악을 쓰며 울부짖었고 수진은 옆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압박했다. 장모의 전화와 수진의 도발. 양쪽에서 숨막히는 여론전과 정신적 압박이 나를 조여왔다. 두 사람의 완벽한 합동작전이었다. 처가의 막대한 도박빚을 갚기 위해 내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려는 그 추악한 시나리오의 정점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절망에 빠져 무너진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다.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명의 변경 서류를 향해 펜을 가져갔다. 수진의 입꼬리가 승리감으로 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금 거실 책장 위 인형의 눈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 구동 상태와 장모의 협박 전화 목소리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전부 고화질로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서류에 펜을 대는 순간 내 마음속의 복수극은 비로소 완벽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는 마치 우리의 3년 결혼 생활이 맞이한 파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넓은 대리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수지는 변호사를 옆에 둔 채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망설임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수진의 변호사가 먼저 서류 뭉치를 내밀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서류에는 수진이 위조하고 짜맞춘 허위 증거들이 빼곡했다. 내가 폭언을 일삼았고 가정에 소홀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이었다.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분의 유책 사유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현재 두 분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재산의 80%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지는 기가 살았는지 턱을 치켜들며 나를 쏘아보았다. 마치 너는 이제 끝났다는 듯한 조소 섞인 미소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아내의 얼굴이 저렇게 낯설고 괴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실소가 터져나왔다. 수지는 내가 분노하며 날뛸 것을 기대했겠지만 나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내 가방에서 태블릿 PC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수진아, 내가 짠 시나리오가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나봐. 내 침착한 어조에 수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수진이 고용했던 흥신소 직원의 목소리였다. 맞습니다. 김수진 씨가 먼저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일부러 불륜 관계인 것처럼 위장하고 남편분을 자극해서 폭력이나 실수를 유도해달라고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재산을 독차지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기획과 지시는 김수진 씨가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사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기 시작했다. 당황한 수진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서류를 뒤적였지만 내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태블릿 화면을 돌려 금융거래 내역서를 띄웠다. 이건 내가 나 몰래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그 흥신소 직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이야.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계좌 명의인까지 전부 너로 되어 있지. 네가 친정 식구들 도박빚 갚아주려고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려던 그 완벽한 계획,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수진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손을 부르르 떨며 내밀어진 서류를 바라보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언제나 치밀하고 이기적이었던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과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마지막으로 수진의 숨통을 조일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다. 그것은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산 가압류 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동안 내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몰래 빼돌리려던 재산들, 오늘 아침부로 전부 법적으로 동결됐어. 내 명의로 된 새 차도 네가 숨겨둔 예금도 이제 네 마음대로 한 원 한 장 쓸 수 없어. 수진아, 재산 80%를 챙겨서 나가겠다고? 아니 이제 너한테 남은 건 빈털터리 신세와 사기 및 공갈 협박죄로 감옥에 갈릴 뿐이야. 수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승리를 확신하던 그녀의 얼굴은 마침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제 진짜 지옥이 어디인지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결국 법정은 수진이가 쳐놓은 덫이 아니라 수진이 자신을 올가맨 거대한 올가미가 되었다. 그토록 치밀하고 이기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80%를 요구하던 수진이의 얼굴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잿빛으로 변해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가 내밀었던 흥신소 직원의 자백 녹취록과 비자금 계좌 내역은 법정에서도 번복할 수 없는 강력한 스모킹건이 되었다. 재판장님은 수진이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악의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소송을 위해 사기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수진이에게 나에 대한 막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을 걸어 나오는 길 등 뒤에서 수진이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민우씨,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3년 동안 좋았잖아. 내가 친정 빚 때문에 미쳤었나봐. 제발 위자료만은 면하게 해줘. 응? 처절하게 매달리는 수진이의 손을 나는 차갑게 뿌리쳤다. 그 눈물조차도 마지막까지 돈을 아끼기 위한 연기처럼 보였으니까. 수진이의 친정집은 이미 그 흥신소 직원에게 뜯긴 돈과 사채 빚으로 사방에서 독촉을 받으며 파탄나기 직전이었다. 법정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수진이는 평생 그 빚더미 속에서 도망치듯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그저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몇 달 뒤 나는 수진이와 함께 살던 그 옛집을 미련 없이 매각했다.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수진이의 흔적, 거짓으로 가득했던 그 지독한 향수 냄새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다. 짐을 모두 빼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는데 가슴을 꽉 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그제야 툭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비로소 완전한 자유였다. 나는 이제 과거의 배신감과 상처를 뒤로한 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수진이와 그 가족들이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든 이제는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의 일일 뿐이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이른 아침의 바람이 유난히 시원하고 청량하게 느껴졌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3년간의 잔혹한 연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었고 배신감을 억누르며 기회를 노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저처럼 완벽한 역전승을 위해 숨죽이고 증거를 모으며 버텨내셨을까? 아니면 첫 번째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한 그 순간 모든 걸 던져버리고 곧바로 이혼을 택하셨을까?